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사고, 대구 경북에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곳곳에 해충 기피제를 분사하고 분사기를 설치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해마다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11명, 그중에서 이 대구 경북만 4번째인데요. 불과 얼마 전이죠. 경북 예천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경북 예천에 거주하는 70대 A씨가 증상이 발견된 게 지난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과 전신, 세약과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안동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초기 증상이 발견된 지 5일 만인 6월 23일에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평소 생계를 위해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던 중에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네.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지난 6월 19일이었고 그에 앞서서 올해 첫 사망자가 대구에서 나왔고요. 경북에서만도 지금 3명이 사망을 한 상황인데 모두 나이가 7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구에서 나왔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60대였거든요. 60대였고 또 경산에서도 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 경북에서는 또 5월 달에 구미에서 또 76세 여성이 비슷하게 그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울진에서도 예천과 비슷한 시기에 감염이 발생했는데 네. 77세 여성이었거든요. 올해 전국적으로 이 SFTS 환자가 40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치사율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사율이 더 높아져서 특히 이 경북 지역, 농촌 지역에서 밭일을 하거나 이렇게 야생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 고령 인구가 이 야생 진드기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치사율이 상당히 또 높아지게 되는 네.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줄여서 SFTS라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그 신종 감염병으로 그 SFTS를 발표를 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치사율이 10에서 30%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열이 나고 또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빠르게 감소하다가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시 그 좀 살펴보면 주로 그 SFTS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11월 사이에 발병을 하고요. 네. 주로 발생하는 게 6월에서 10월입니다. 그래서 딱 이 시기가 되겠죠. 여름철에서 초가을까지가 해당되고요. 그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참 진드기나 계피참 진드기에 물리면서 지금 이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통상 6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이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구토 증세, 또 설사나 식욕부진 증세가 나타나면서 네. 이렇게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환자들이. 그래서 아까 그 10에서 3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역학 자료를 보면 좀 더 높아요. 이게 그 2013년에 발표된 국내 역학 자료를 보면은 12에서 47% 정도에 이르렀고요. 네. 치사율 같은 경우에 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그 발생한 환자의 사망률을 집계를 내는데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20.9%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좀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알려진 거, 그 발견된 건 최근이었어요. 그 2012년 8월에 처음 발견이 됐는 이제 SFTS가 처음 발생을 한 거고 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 13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환자 수가 발생하는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주의 정도의 급실 뿐 심한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게 국내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조사 결과에서는 이 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가 전체에서 봤을 때 약 0.5%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진드기에 물렸다고 따라서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가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그 노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나이가 어린 그 30대에서 60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가볍게 앓거나 좀 그 앓더라도 빨리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금방 뭐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치료제도 없고요. 치사율도 높은 무서운 병인데 반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덜 가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야생 진드기로 인한 위험을 발견한 게 2012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과거에는 네. 사망을 해도 몰랐던 겁니까? 네, 그렇죠. 이 야생 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 밝혀진 게 2012년이었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시름시름 앓다가 뭐 세상을 떠나신 분, 이 사망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것이 야생 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이걸 연구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주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느냐 보면 야생 진드기가 결국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서 자기가 피를 빨아먹고 네. 그 자기가 바이러스를 넣는 네, 거죠. 그렇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무는 건데 이전까지는 1차적으로 야생 진드기의 숙주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로 소, 쥐, 동물. 뭐 등의 동물이었는데 네. 이 동물들을 숙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가축의 개체수는 줄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생물수도 좀 줄어들고 있다 네. 보니까 이것이 농업의 형태가 계속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면서 결국 이제 사람으로 숙주를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사람을 숙주로 삼게 된 것이 혹시 야생 진드기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변종이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전까지는 가축을 통해서만 야생 진드기로부터 감염이 될 수 있었다면 네. 사람을 숙주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뭐 시민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소가 하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좀 야생 진드기에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빈도가 많아졌다. 예,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분석을 예.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야생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 초지, 그러니까 이 풀밭이 많은 곳인 거잖아요. 농업 종사자가 많은 우리 대구 경북은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일단 대구 경북이 좀 그 좀 위험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촌 지역 같은 네.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북이 좀 농업 종사자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올해도 이제 그 경북에서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고 그 매년 그 경북에서 피해가 좀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4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SFTS를 보유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이제 물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데 이 진드기에 우리나라 초지에서 채집되는 진드기 한 98% 정도가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지가 많고 밭농사가 대부분인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앞서 이제 언급했듯이 바이러스를 실제로 보유한 진드기는 0.46% 정도, 0.5%가 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대부분을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이제 그 비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드기를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유충 크기가 이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진드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1mm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성충이 되더라도 한 3-4배 정도 성장한 3에서 4mm
밀리미터 크기라고 합니다. 동물에 붙어서 피를 5일 이상 빨면은 부피가 한 100배까지 좀 불어나긴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한 파달 정도 크기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육안으로 봐서 진드기가 있으니까 피해야겠다 이렇게 피하는 건 좀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가 네. 있고요. 톱니 모양의 좀 톱니 모양인데 이 주둥이로 피부를 뚫어서 상처를 입히고요. 통증이 좀 느껴지지는 않아서 또 지금 저렇게 아래처리를-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긴 하네요. 작긴 저거는 하지만. 확대해서 나온 본 거고요. 거기 때문에 확대해서 저렇게 네. 나온 거고 실제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 흡혈 후에는 그 숙주에서 일단 떨어져 나왔다가 새로운 숙주에 또 달라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숙주를 바꾸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파 능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그 더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은 나오고 있는데 매년 좀 피해는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네, 풀숲에 갈 때는 긴 소매 입고 긴 바지 입고 살이 좀 드러나지 않게 이런 나름의 좀 예방책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도 지금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나왔던 그 예창군 같은 경우에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관내 12개 그 등산로 입구에다가 네.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 마련에 좀 나섰고 내년까지는 전 등산로에 분사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진드기 서식지인 밭 주변에 풀숲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와 등산로 입구에는 또 역시 이제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사망자 수가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더 염려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2014년에 55명, 2015년에 79명, 2016년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65명. 그리고 또 2018년에는 259명.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1.5배로 늘고 있고 이 빠른 속도로 이 감염자와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감염자만 해도 866명, 이 중에 사망자가 174명에 달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며칠간 잠복기라고 하죠. 잠복기가 있게 되고 이 잠복기 동안은 내가 진드기에 물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진드기가 이것이 뭐 몸에 붙어 있는 빨간 그냥 점인지 먼지인지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진드기에 물리고 바이러스에 네. 감염되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피곤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서 유독 이런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내가 농촌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농촌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야생 진드기에 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심의 경우에도 잔디밭 그리고 야생 길고양이 등 이걸 통해서 진드기가 옮겨 붙을 수가 있거든요. 앞서 이 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숙주를 옮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도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도 특히 애완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 그리고 이 반려동물 또는 이 야생동물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야생 진드기에 유의를 하고 한 가지 좀 팁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아이들과 항상 밖으로 나갈 때 여름이면 모기 퇴치제 같은 것들을 뿌리기도 하고 이게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잔디밭에 갈 때나 야생동물들이 있는 곳을 갈 때는 좀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농촌 지역에는 이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네. 도심에서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 SFTS라는 게 야생 진드기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멧돼지나 길고양이가 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은 잠시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뭐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그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그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가 숙주를 물게 됐는데 사람이 이제 많이 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촌 지역에 많이 개체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개체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를 그런 진드기가 물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보유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 보유한 이런 멧돼지와 길고양이들을 무조건 피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면 또 결론 또 단정 짓기는 좀 힘든 게 네. 일단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그 사례가 한번 좀 있었는데 조사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 최근에 일본에서 그 길고양이에게 칼퇴인 한 여성이 SFTS로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없었는데 그 SFTS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네. 고열 등 전형적인 이제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보건 당국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길고양이가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일단 추측을 한 거고 하지만 근데 길고양이기 때문에 막상 그 길고양이를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추정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지난해 또 서울에 길고양이 SFTS 감염률이 또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실체가 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네. 서울시의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그래서 수의학계에서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나 멧돼지를 피해라 뭐 이렇게 그 공포감을 조장하기보다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SFTS 감염 조사를 위해서 그 야생 진드기 분포 지역 위험 지역을 밝혀내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조사를 했더니 SFTS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럼 이제 위험 지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지역별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연계하면 지속적인 감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는 일단 보고 있고요. 멧돼지 같은 이제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일단은 그 풀숲에 대한 예방책이 먼저 위주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나중에 또 개체수를 관련해서 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멧돼지를 조사를 해서 위험 지역을 판단하는 이런 노력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험 지역으로 밝혀지면 거기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좀 급선무일 것 같은데 연구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진단을 받게 되면 혈장을 빼어내고 다시 혈장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울산대 의대 김양수 교수가 백신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핵심은 DNA 백신을 이용한 SFTS 치료제 개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환자들의 반응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진단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개발이 됐는데 네. 이것을 치료하는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시민들이 좀 주의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뭐 개발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개발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시민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언급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멧돼지나 뭐 고양이로 인한 그런 감염이 네. 사실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아직. 예,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것이 뭐 인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예방법과 주의사항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특히 그 야외 활동 중에는 그 풀숲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긴 소매와 긴 바지 또 그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에서 11월경에 있는 그런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서 그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게 6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래서 한창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다 보니까 긴 옷과 긴팔, 뭐 반바지를 입고 주로 가기 마련인데 그 풀숲에 들어갈 때만이라도 이런 여벌의 옷을 준비했다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조심을 해야 될 게 진드기가 이제 풀숲에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그 아래쪽을 또 하의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발목 양말이라고 하죠. 그 이제 신발 발목이 나와 있는 그런 양말을 짧은 양말을 신는데
양말도 하나 좀 이런 작은 노력이 이런 큰 질병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하의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풀이 직접 닿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발목 같은 곳이요. 조심하셔야 되고 네. 풀밭 위에 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된다. 요건 이제 기본 상식이고요. 요건 네.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야생동물에도 좀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는 게 좋고요. 반려동물, 이제 개나 고양이와 함께 같이 외출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런 외출했을 때 그 반려동물에도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좀 반드시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귀가를 했을 경우에는 즉시 샤워나 이제 옷을 털거나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2주 이내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네. 2주 안에 그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은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예방 철저히 해야겠고요. 또 그에 상응하는 지자체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